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은 어릴 때 아버님께서 새살림 차려 나가셨다고 듣기만 했어요. 시어머니 혼자서 키운 외아들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저도 외동이라서 별반 다를 바 없어요. 몸이 평소에도 많이 약하셨던 저희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기에는 많이 힘드셔서 친척들 도움을 많이 받기는 했지만요. 아무튼 2년간 연애해오면서 남편하고는 의견 다툼 한 번 한 적이 없었는데 결혼 준비하면서 신혼집을 구할 때 충돌이 한 번 있던 적이 있어요. 신혼집을 어디로 구하겠냐는 이야기를 하다가요. 양가 어머님들 전부 다 서울에 살고 계시고 저희도 서울에 자리를 잡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홀어머니 걱정된다고 말하며 신혼집을 시댁과 바로 붙어있는 곳에 구하자고 제안을 해왔어요. 자식이 부모 걱정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하지만 평소에도 몸이 약하고 잔병치레 많은 친정엄마가 걱정되는 건 저도 매한가지였으니까요. 신혼집은 형편 닿는 곳으로 아무데나 상관이 없었는데 무작정 시댁 근처에 집을 구하자고 하는 말이 조금 서운했어요. 그래서 저도 고집을 부렸습니다. 서로 반발짝씩 양보해서 시댁과 친정 그 중간 어디쯤에 신혼집을 구하기로 최종 합의를 봤어요. 집값 문제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시댁에서 조금 더 가까운 위치이기는 했지만 차로 운전했을 때 거리가 5분 정도 차이가 날 뿐이기 때문에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혼자서 아들 키우셨으니 저나 친정엄마가 겪어온 삶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고 저한테도 참 잘해 주셨어요. 고부 갈등은 따로 없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오히려 남편과 잦은 마찰이 생기게 되었어요. 외아들이다 보니 시어머니께서 이따금씩 딸 가진 사람들 보면 그렇게 부러워하셨다네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애교도 부리고 딸 같은 며느리가 되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건 어려운 일도 아니지요. 평소 무뚝뚝한 남편 성격도 알고 있고 시어머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거리두고 지내고 싶은 생각도 없었지만요. 살가운 며느리가 되는 건 일도 아니지요. 그런데 정작 그런 말을 하는 남편은 친정에 가서는 손님인 티를 팍팍 내더라고요. 친정엄마도 외동딸 키우면서 집에 남자가 없어 힘쓰는 일 있을 때는 고생 좀 하셨는데 오래된 가구 같은 무거운 걸 버릴 일이 생겨 남편에게 좀 다녀와 보라 그러면 그렇게 싫은 티를 팍팍 내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께 하는 만큼 남편도 아들 같은 사위처럼 행동해줬으면 좋을 텐데 친정에 가는 날이면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말도 한마디 안 해요. 식사 끝나면 TV 앞에 가서 평소에는 보지도 않는 텔레비전 보면서 웃긴 장면이 나와도 뭐가 그리 심각한지 세상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웃지도 않고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어요. 하루는 아쉬워서 제가 시어머니께 하는 만큼 자기도 조금 살갑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니 사위하고 며느리가 같냐면서 성질부터 내더라고요. 노력해보겠다는 대답은 하지만 결국 고쳐지지는 않았어요. 매번 다툼의 이유는 같았어요. 남편이 저에게 바라는 것만큼 저도 남편이 비슷하게나마 해줬으면 하는 사소한 이유들이었는데 끝까지 변하지 않는 모습이 저를 서운하게 만들었어요. 저희 둘 사이에는 아직 아이가 없어요. 양가 상황이 그렇다 보니 지원을 넉넉하게 받지도 못했고 억지로 서울에 집을 구하게 되면서 대출금도 많이 생겨서 조금 여유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지요. 그러던 와중에 남편이 이직의 기회가 생겨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런데 입사를 앞두고 있던 상황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직하기로 한 회사에 문제가 생겨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이 멘붕이 온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저 혼자 벌어도 버틸만 한 상황이었고 힘들어하는 남편 보니 안쓰러워져서 이참에 더 준비를 해서 더 좋은 회사로 옮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준비를 잘 하라고 응원해줬어요. 남편은 그 말에 엄청 고마워했고 저한테도 더 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정말 우리 사이에 앞으로 그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고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집에서 이직 준비를 하고 저 혼자 벌이로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친정어머니께서 빌라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디셔서 크게 넘어지신 적이 있어요. 뼈가 부러지거나 한 건 아닌데 인대가 늘어나서 거동이 불편하신 정도로 끝나 다행이었지만 걱정이 되는 건 똑같았습니다. 남편에게 친정엄마의 상황을 설명하고 괜찮아지실 때까지 한동안만 우리 집에서 머물며 지내면 안 되겠냐고 물어봤어요. 남편은 그건 좀 어렵겠다며 반대를 하더라고요. 친정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면서요.
정확한 이유는 제가 퇴근하고 돌아올 때까지 집에서 장모님과 둘이서 어색한 시간을 견디기 힘들다고 하는 뜻이었어요. 전 그게 불편하면 집에 있는 동안 일주일에 2-번 정도라도 찾아뵈서 필요한 것도 좀 사다 드리고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어요. 남편이 그렇게 해주는 동안도 주말에 친정어머니 찾아뵈서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너무 장모님만 챙기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남편을 위해 주말에는 시어머니하고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다행히 어머니 다리 상태가 생각보다 금방 나아지셔서 아직 절뚝거리시기는 했지만 혼자서도 어지간한 것들 다 하실 수 있다고, 사위가 그동안 고생이 참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에게 그래도 집에 있는 동안은 가끔씩 찾아뵙고 해달라고 했더니 그 나이 때 안 아픈 어르신들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장모님이 괜찮다는데 유난 좀 떨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가끔씩 저희 어머니가 다리 한쪽이 저리다고 전화를 몇 번 하신 적이 있어요. 병원에 가보시겠냐 여쭈어봐도 괜한 걸로 사위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고 거절을 하셨어요. 그냥 다리 다쳤던 거 후유증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따라 회사에서 아침부터 회의에다 일이 정신없이 바빠서 친정어머니한테 걸려온 전화를 받지 못했어요. 한참 뒤에야 엄마한테서 온 문자를 확인했고요. 두통이 너무 심해서 낮잠도 못 자겠다고 보내셨더라고요. 집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상황이 이래저래 하니 잠깐 엄마한테 다녀오고 가능하면 병원에도 좀 모셔다 줄 수 있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남편은 장모님 몸 안 좋은 게 하루 이틀일도 아니고 평소에도 엄살이 엄청 심하시지 않냐고 대놓고 가보기 싫다는 걸 돌려서 말하더라고요. 자기네 엄마는 열이 펄펄 끓어도 병원 한 번 안 가고 자기한테 엄살도 안 부리신다고요. 툭하면 병원이며 약이며 그걸 엄살 부리실 때마다 매번 어떻게 다 챙겨드리냐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자기도 집에서 노는 게 아니라 이직 준비하느라고 힘든데 자기를 지금 집에서 노는 사람 취급하는 거냐며 화를 내길래 전화로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혼자 택시 타고라도 병원에 다녀와 보시라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를 않으셨어요. 낮잠을 청하고 계셨으니 잠드신 거라 생각하고 따로 전화는 더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야근까지 겹쳐서 그날 아주 늦게 퇴근을 하게 되었고 퇴근길에도 전화를 드렸는데 안 받으시길래 괜히 푹 주무시는 거 깨우나 싶어 다음날 일찍 전화드려야겠다 했어요. 평소에도 새벽잠이 많이 없으신 편이라 저도 아침 일찍 일어나 전화를 드렸는데 평소라면 한참 일어나 계실 시간인데도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때부터 안 좋은 예감이 들고 괜히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출근도 하지 않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급성 뇌경색이었습니다. 이미 골든타임을 놓치고 한참 시간이 지난 뒤였기 때문에 손쓸 도리가 없었고 뇌사 판정을 받으시고 나서 얼마 뒤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누구 탓을 하겠어요. 제가 이미 남편에게 다녀와 보라 전화했을 때에도 이미 늦은 상황이었대요. 남편이 제 말을 듣고 곧바로 친정으로 향했다 한들 이미 손쓰기에는 늦은 시간이었던 거예요. 제 잘못이 분명했어요. 엄마는 이미 몇 번이고 저에게 몸 상태가 평소와 다르다고 자주 연락을 했었는데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매번 남편에게 부탁만 하고 그냥 평소처럼 몸이 안 좋으신가 보다 하고 넘겼던 제 잘못이 분명했어요. 남편이 아주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 잘못이 큰데도 남편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장모님이라고 우리 엄마 불편하게 대했던 그런 식으로 저를 아쉽게 만들었던 일들이 자꾸 생각이 났어요. 한동안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 없는 사람인 척 살았습니다. 남편도 나름 저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테고 저도 엄마가 돌아가신 이유를 남편의 탓을 하기 시작했으니 집안 분위기가 말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하루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평소보다 기분이 상쾌하더라고요. 제 눈치 본다고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 테이블에 허리 숙이고 공부하고 있는 남편을 보니 원망스러운 것보다도 미안한 마음이 더 크게 들더라고요. 남편에게 그동안 견뎌줘서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사과를 했어요. 남편도 그 말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자기 잘못이 크다며 저한테 사과를 해왔고요. 그날 저는 어머니를 떠나보낸 사실을 이겨내고 남편과의 쌓여있던 악감정도 전부 풀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저는 우리 사이에 이제 좋은 일만 가득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같은 주 주말에 퇴근을 하고 왔는데 현관 앞에 커다란 여행 가방이 하나 있고 집안은 어수선하더라고요. 옷방으로 쓰던 방에 있는 옷들은 거실 밖으로 다 꺼내져 있고 옷방 안에 시어머니가 짐을 풀고 계셨어요.
어머님께 어쩐 일로 오셨냐 물으니 남편이 말을 안 해줬냐고 위하해 하시더라고요. 남편한테 가서 무슨 일이냐 물으니 남편이 이제는 저에게 시어머니와의 합가를 요구하네요. 장모님 그렇게 된 거 보라고 자기는 이제 같은 후회를 남기기 싫다. 장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사실 혼자인 시어머니 걱정에 자기도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말을 하네요. 평소에도 딸 같은 며느리였고 시어머니도 저에게 잘 해주니 어려울 게 뭐가 있느냐고 하네요. 저희 엄마가 살던 빌라를 정리하고 시어머니도 전세금을 빼고 저희 신혼집까지 합치게 된다면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지 않냐. 여태껏 맞벌이 한다고 아이도 갖지 못했는데 시어머니가 계시면 아이도 당연히 봐주실 텐데? 그러면 저도 다니는 회사 그만둘 필요도 없고 제가 회사에 나가 있는 동안 어머니가 살림도 해주실 거고 그러면 자기가 이직 준비하는데도 전념할 수 있으니 나쁠 게 뭐가 있냐고 합니다. 틀린 말 하나 없기는 한데 그 설명을 들으니 다 이겨낸 줄 알았던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리 다치셨을 때도 불편하다는 이유로 잠시간 우리 집에서 지내지도 못하게 하고 몇 번 찾아뵙는 것도 귀찮아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날도 또 엄살 부린다고 말하고 저한테 언성을 높이던 그 모습도 같이 스쳐 지나갔어요. 솔직히 그때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길로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지금은 어머니 혼자 지내시던 비어있는 친정집에 와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사연 적어봅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라는 말도 알지만 그렇지만 끝내 다 이겨낸 줄 알았던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과 어머니 돌아가실 때에도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는 그동안 저를 서운하게 만들었던 남편의 모습이 생각나 끝내 저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드네요. 시어머니는 대체 무슨 일이냐고 연락이 오는데 자기가 불편해서 그런 거면 나중에 다시 오겠다 말씀하십니다. 후기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사연 보냈던 게 생각나서 제 근황이 남아 이렇게 한번 보내봅니다. 돌아갈까도 몇 번이나 생각했지만 남편하고는 결국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합가하겠다고 돌아온 그날부터 어머니 혼자 지내시던 친정으로 옮겨 거기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몇 달이나 집이 비워져 있었으니 먼지투성이더라고요. 집 정리를 하다가 냉장고를 열었는데 돼지고기가 한가득 꽁꽁 얼려져 있더라고요. 사위가 좋아한다고 항상 저희가 올 때마다 돼지고기로 음식을 해주셨거든요. 평소에도 장모님이라 불편하다고 거리두던 남편이 뭐가 그렇게 이뻤는지 저는 냄새나서 먹지도 않는 돼지고기를 냉동실이 가득 차도록 얼려두셨네요. 거동이 불편하셔서 매번 올 때마다 사오실 수 없으니 미리 잔뜩 사다가 얼려놓으셨던 거예요. 저한테는 딸 같은 며느리가 되어달라 요구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장모님은 불편하다고 거리를 두던 게 자꾸 생각이 났어요. 같이 사는 게 문제가 될 건 없지만 그렇게 하면 제가 평생 어머니가 돌아가신 일을 이겨내지 못하고 남편을 원망하며 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이혼을 하기로 최종 합의를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혹시 이 결정이 본인의 합가 때문에 그런 거냐고 하시면서 자기는 혼자 살아도 문제 없다고 저를 말리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합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마음속 깊이 아직도 남편을 원망하고 있는 제 자신이 문제였던 거예요. 언젠가는 이겨낼 날도 올 것이고 이 결정을 후회할 날이 오기도 하겠죠. 하지만 합가를 하던 하지 않았던 간에 홀어머니 가지고 있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자기 엄마만 챙기고 우리 엄마는 등한시했던 남편과 계속해서 가정을 이루었다면 이 결정은 시간 문제이지 언젠가는 비슷한 다른 이유로 같은 일이 생길 것이 눈에 보여서 결국에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시고 후기 기다려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명복을 빌어주시고 제 앞길에도 좋은 일이 있기를 기도해주세요. 이만 저의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얼굴에 침 뱉는 느낌이라 사연을 적으면서도 고민이 많았지만 얼마 전 들려온 전 남편과 전 시댁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용기 내서 사연 한번 보내봅니다. 저희 부모님은 작은 과일 가게를 운영하시다가
얼마 전에 가게를 파시고 지금은 집에서 쉬고 계십니다. 두 분 다 가진 것 없이 어렵게 시작하셨기에 평생을 절약하며 살아오신 분들이고요. 하지만 교육면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 저를 지원해 주셨고요. 덕분에 대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도 다녀올 수 있었고 거기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사실 남편과 데이트를 시작했을 때 저는 남편이 부잣집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매일 저녁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생활비를 벌어야 했던 저와는 달리 남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어 보였어요. 입는 옷도 다 좋은 브랜드였어요. 남편은 데이트를 할 때마다 늘 유명한 레스토랑에 저를 데리고 가줬고 값비싼 외제차도 있었으니까요. 1년에 유학이 끝날 때쯤 시작한 남편과의 연애는 한국에 돌아와서도 이어졌어요. 한국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씀씀이가 큰 남편이었기에 남편의 경제력에 대해선 크게 생각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저보다 나을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렇게 1년 정도 연애를 했을 무렵 남편이 저에게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크게 고민하지 않고 좋다고 했습니다. 연애하는 동안 저에게 참 잘해줬으니까요.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사실 3년이면 짧은 연애도 아닌데 저는 한 번도 남편 집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기도 했고 서로 집도 멀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수적인 성격이라 결혼 전에 남편 부모님을 만난다던가 집에 간다던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막상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안 가볼 수가 없더라고요. 하루는 시모가 얼굴도 보여주고 저녁도 먹고 가라고 하시길래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연애 때 강남에 있는 브랜드 아파트에 산다는 이야기를 자랑처럼 저에게 하고는 했는데 막상 시부모님의 집이라고 찾아간 곳은 강남은커녕 서울 외곽에 있는 노후된 동네였습니다. 차가 다니기도 힘든 골목을 한참 들어가고 나서야 시부모님의 집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삐까번쩍한 주상복합을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자랑처럼 해오던 말과 괴리감이 너무 커서 그랬나 봐요. 그런데 남편에게서는 거짓말을 들켰다는 당황스러운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원래 살던 아파트는 지금 세를 주고 우리 가족은 다른 데에 투자하려고 나와서 살고 있는 거라며 해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집 앞에 주차돼 있는 외제차를 보여주며 이건 우리 어머니 차라고 말을 해줬어요. 노후된 동네에 외제차가 주차되어 있으니 그림이 참 안 어울리기는 했는데 또 제가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괜한 생각을 했는가 보다 하며 반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댁에 들어서니 시부모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는 저녁을 먹으러 오라고 하셔서 집에서 먹는 줄 알았는데 제가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기가 무섭게 저녁은 나가서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차를 타고 다시 향한 곳은 TV에도 몇 번 소개된 유명 셰프가 있는 레스토랑이었어요. 시모는 저에게 집이야 잠만 자는 곳인데 쓸데없이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다면서 늘 어디다 투자를 할지 궁리하며 살아야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시부모님과 첫 만남이었는데 저에게 궁금하신 건 별로 없으신 것 같았어요. 저에게 딱히 어려운 질문도 하지 않으셨고요. 다만 저희 부모님 직업이나 배경은 좀 여쭤보시더라고요. 제가 집에 들어와 친정 부모님께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니 두 분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이미 제 남편의 씀씀이가 보통이 아니란 건 알고 있으셨어요. 연애하는 동안에도 사실 그 점을 늘 걱정하셨고요. 허세를 부리거나 허풍을 떠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남편 가족들이 그런 건 아닌가 싶으셨던 거죠. 하지만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듯이 저희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까지의 과정은 그럭저럭 순탄한 편이었어요. 다행히도 성대한 결혼식보다는 간소하고 의미 있는 결혼식을 하고 싶다는 제 의견을 시댁에서 존중해 주셨거든요. 하지만 사실 이것도 저를 위해서 그러신 게 아니란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는 가까이 지내는 친구분들이 있으세요. 저도 늘 그분들을 이모라 부르며 잘 따랐고요. 그렇기에 당연히 그 모든 이모들이 제 결혼식에 오셨죠. 그런데 그중 한 분이 저희 시어머니를 보더니 저 여자를 분명히 어디서 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자꾸 시어머니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 하셨지만 저는 신부라서 어디 다른데 정신 쏟을 겨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저희 시어머니에 대해서 뭘 이야기할 틈은 없었어요. 그렇게 결혼식을 치르고 며칠이 지났을 무렵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사돈이 혹시 무슨 일 하던 사람인지 아냐고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글쎄? 옷가게를 해서 돈을 많이 버셨다는 것 같았는데? 라고 하니 너 정말 아무것도 모르니?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물었죠. 그런데 거기엔 충격적인 진실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원래는 어디 다른 동네에서 세탁소를 하셨대요. 옷을 수선도 하고 드라이된 옷은 배달도 해주는 그런 작은 동네 세탁소였기 때문에 동네 아줌마들하고도 곧잘 어울려 친하게 지내셨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돈을 조금씩 빌려 쓰다가 결국 파산 신청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친정어머니 친구분은 피해자는 아니었지만
같은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저희 시어머니를 알아봤던 거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머리가 아찔해졌어요. 늘 정직과 성실을 강조하시던 저희 친정부모님께서도 그런 사람과 사돈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화가 나셨을지 상상도 안 되었고요. 저는 일단 남편이 오면 확실하게 물어볼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남편에게 친정어머니께 들었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남편은 뭐 돈 문제야 어른들 사이에서 늘 있는 거 아니겠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이런 건 좀 확실하게 알고 싶다고 하자 남편이 기분이 좀 상했었나 봐요. 저를 불쾌한 표정으로 쳐다보면서 그럼 너가 직접 물어보던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남편 모습을 보니 저도 순간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짠지 가짠지만 말해달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조금도 불편한 기색 없이 남편과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 돈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오고 오해도 생기고 하는 거고 이건 자신의 개인적인 일이니까 며느리인 제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라고요. 너네한테 피해갈 일 없게 할 테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너네들 앞가림이나 잘 하라고 하시더군요. 저도 그 말에 뭐라고 반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결국 남편한테도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개인사까지 뭐라고 할 게 아니지 않느냐. 지금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고 나도 그런 속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하고는 경제적으로 엮일 마음이 없다. 자기는 자식된 도리만 할 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엄연히 별개다. 우리들 앞으로가 중요한 건데 어머니 과거 일 때문에 이혼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냐. 뭐 이런 말들이요. 듣고 나니 틀린 말도 아니고 실제로 시어머니의 과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피해본 게 없으니 시어머니의 과거사는 그냥 그렇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사탕발림에 넘어갔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렇게 얼마 전 정말 제대로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희는 결혼할 때 전세로 신축 빌라를 구해서 들어왔어요. 솔직히 연애 때 남편이 부자인 줄 알았기 때문에 결혼하기로 했을 때도 막연히 집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시댁 사는 걸 보니 시댁에서 집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다행히도 저는 모아둔 돈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제 돈하고 저희 어머니 앞으로 받은 대출로 일단 빌라 전세를 들어갈 수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대신 본인들이 가구랑 전자제품은 다 해주시겠다고 하셨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시댁의 상황을 100% 신뢰할 수 없어서 금전적으로 어떤 상황이든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의 본격적인 결혼 생활은 시작되었고 남편의 말처럼 이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결혼 생활을 이어오면서 시댁과 그 어떤 마찰도 금전적인 관계 또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세 만기일이 다가올 무렵이었어요. 오른 집값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일단 저는 한 번 더 재계약을 하고 싶었고요. 다행히 저희 부부를 좋게 봐준 집주인도 연장해도 괜찮다고 했기에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너네 전세보증금을 급하게 써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저희는 어디 가서 사냐고 하자 일단 시댁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네요. 살림살이들은 다 어쩌고 그렇게 해야 하느냐 물었더니 그런 건 대충 버리고 다음에 다시 사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고 재차 물었더니 시어머니는 어휴 짜증나 몰라 하고 짜증을 부리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남편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눈치였어요. 저한테 얼른 짐 싸서 일단 집 빼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니까 네 시어머니가 감옥에 가도 괜찮냐고 묻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감옥에는 왜 가느냐 물으니 돈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이유 있겠어? 하고 당당하게 대답을 하네요. 알고 보니까 시모가 빌라 사람들을 상대로 또 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한 게 아니고 개를 타야 하는 사람한테 이자를 더 붙여주겠다며 갯돈을 안 주는 방식으로 남의 돈을 챙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동네 사람들끼리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두 명이 당한 게 아니란 걸 알게 된 거고요. 단체로 고소를 하니 합의를 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저희 전세금을 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알고 나니 더욱 시모도 남편도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세금은 드릴 수 없으니 어떻게든 알아서 해결하시라고 했어요. 강남에 아파트도 가지고 계시지 않느냐 하니 그 집은 가만히 냅둬도 오르는 걸 어떻게 정리하겠냐 하시더군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금부치도 많으시고 차도 있으시지 않냐 그런 것부터 정리하셔서 갚으시라고요. 그러자 시모가 그런 건 자기 사업에 필요한 물건들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돈이 있어 보여야 주변에 사람들이 또 꼬이고 그래야 훈리를 도모할 수 있다나요. 그 말을 듣는데 소름이 확 끼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도 덩달아 엄마 말이 하나 틀린 것 없다고 했어요. 정말 남편을 포함한 시댁에 실망스럽고 진저리가 처지더라고요. 남편은 계속 시모에게 며칠만 참으면 계약 만기니까 전세금 받아다 줄게라며 시모를 달래고 있고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자리만 지키고 있고요.
그러다 한마디 하신 말씀이 그럼 파산 신청을 해버리자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시모가 그 말을 듣더니 그거 진짜 좋은 생각이라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뜸 저를 째려보고는 절 다시 봤다면서 아주 매정하고 무서운 며느리라며 혀를 차시더라고요. 그렇게 한바탕 시끄러운 시간이 지나가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을 쳐다보고 있는데 시어머니와 자신은 아무 연관이 없을 거라는 식으로 떠벌렸던 게 전부 다 저를 안심시키기 위한 개수작이었다는 사실에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과 울분이 동시에 치솟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된 상황보다 저렇게 생각 없는 남자를 여태껏 알아보지 못했다는 제 자신에게 더 화가 났어요. 저 남자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있을지 가늠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해달라며 친구들한테나 혹시 남한테 빌린 돈이 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뭐 조금 있기야 있지. 요즘 시대에 빚 없는 사람이 어딨어? 돈 빌리는 것도 능력인 거 몰라? 그리고 그 돈 나 혼자 쓴 거 아니야. 너도 같이 썼잖아. 라고 말하며 그 빚들 또한 저한테 일부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실실 쪼개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가사를 위해 부당한 채무는 이혼 시에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된다며 제게 겁을 주더라고요. 제가 고를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는 전세금을 빼서 시어머니에게 갖다 바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식으로 어차피 이혼하게 돼도 돈 한 푼 찾아가지 못할 거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얼른 마음 고쳐먹고 시모가 우리 돈으로 다시 일어나는 걸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해왔습니다. 제가 시댁에서부터 오고 간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던 건 꿈에도 상상을 못했나 봅니다. 그동안의 자잘한 사건들을 제가 별 의심 없이 넘겼더니 저를 아주 바보로 알았나 봐요. 끝까지 부모의 일과 자신의 일은 별개라고 외치며 저를 속였던 남편에게 저는 마지막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거들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법원은 저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결혼 전 형성된 저의 재산으로 인정받아 고스란히 가져올 수 있었고 오히려 남편에게서 위자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 말하던 세를 주고 있다는 강남의 아파트는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재판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파산 신청했다는 이력 때문에 조금만 생각했어도 알 수 있던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게 제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요. 벼랑 끝에 몰린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개인 회생 말고는 답이 없었지만 이미 한 차례 개인 회생 후 면책을 받은 이후였기 때문에 두 번째 심리는 엄격하게 이루어졌고 유일한 동아줄 같았던 개인 회생 신청은 끝내 기각이 되어 그 가족들은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때 가정을 이루고 살았던 사람들이 길바닥에 나앉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그 어떤 미련이나 죄책감 또한 들지 않네요. 그간 받아왔던 저의 고통이나 상처는 그 어떤 걸로도 보상받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 소식이 조금이나마 저에게 위안을 주고 속이라도 후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사연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결혼을 앞두고 있던 31살 여자입니다. 대학생활 중 교수님의 추천 덕분에 조건이 괜찮은 회사에서 좋은 조건으로 남들보다 일찍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일이 바쁘다 보니 돈 쓸 시간도 없어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더라고요. 하루하루 일에 지치고 피곤했지만 매일같이 불어나는 돈을 보면서 힘든 것도 있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모으던 돈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상당한 목돈이 되더라고요. 약간 모자라던 돈은 어머니가 도와주시게 되면서 제 명의로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살기 위해 마련한 집은 아니었습니다. 재개발 호재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어머니와 상의 끝에 투자식으로 사놓은 집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회사 근처에 있는 월세방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고 제가 산 집은 사실 회사에서도 거리가 상당히 먼 편이기 때문에 애초에 거주 목적으로 구매한 집은 아니었습니다. 집을 산 지도 아직 몇 년이나 지났는데 호재만 그대로 있고 재개발은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값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 있는 상태예요. 제가 샀을 때와 비교해서 벌써 2억 5천이나 상승해버렸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남자친구한테는 제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숨겼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제가 가진 재산들을 벌써부터 오픈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기적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요즘 안 그래도 결혼 조건 때문에 말이 많다 보니 저도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남자친구는 제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직 저라는 사람 하나만 보고 저에게 청혼을 해왔습니다. 저는 기쁘게 남자친구의 청혼을 받아들였고 남자친구가 결혼 준비를 위해 모아놓은 조건들을 먼저 제게 오픈하고 나서 저도 제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오히려 남자친구는 제가 제 명의로 아파트를 하나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부담스러워했어요. 신혼집은 예비시댁에서 해주기로 했는데 그 아파트를 예비신랑의 명의로 해놓는 대신에 제 소유의 아파트도 똑같이 공동 명의로 하지 않고 그대로 제 명의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제 명의의 아파트는 제 직장에서도 남자친구 직장에서도 거리가 상당히 되는지라 거기서 살면서 출퇴근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구축 아파트인지라 주차장도 협소해서 두 사람 앞으로 자가용을 한 대씩 사는 것보다 차라리 새 신혼집을 구하는 게 오히려 경제적이겠더라고요. 그렇게 이런저런 조건들을 조율해가며 저도 꽃피는 5월에 신부가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저한테는 신우가 될 사람이고 남편과는 1살, 저와는 3살이 차이가 납니다. 예비 신우는 저와 남자친구가 연애를 하던 중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남자친구와 결혼식도 같이 다녀왔었습니다. 그때는 남자친구가 저에게 청혼하기 전이었어요. 예비 신우가 결혼할 때까지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는데 결혼식 이후로 몇 번 만나게 되면서 신우와 자주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성격이 서글서글하고 친근하니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외동으로 자라서 그런지 언니가 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언니이기는 하지만 성격이 잘 맞으니 정말 언니가 새로 하나 생긴 것 같았습니다. 나름 죽도 잘 맞는 데다가 취향도 비슷해서 쇼핑도 자주 다니고 심지어 입맛까지 비슷해서 둘이서도 자주 놀러 다녔어요. 오죽하면 남자친구가 자기만 빼놓고 둘이서 놀러 다닌다고 질투를 할 정도였습니다. 예비 시부모님도 저랑 신우가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둘이 전생에 친자매였나 보다 하면서 흐뭇해하기도 했어요. 예비 신랑이 저를 서운하게 만드는 날이 있으면 신우가 그놈 자식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파리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무색하게 항상 제 편을 먼저 들어주고는 했어요. 그런데 저와 예비 신랑의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고 가기 시작하자 신우가 점점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이유도 모르고 멀어지니 신경을 쓰지 않을래도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비 신랑과 데이트를 하고 있는 중에 혹시 신우가 나에게 서운한 게 있는 건지 알고 있는 것이 없냐고 물어봤어요. 예비 신랑은 무덤덤하게 누나가 우리 결혼식 비용 문제로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말인즉슨 시댁 측은 3억을 들여 신축 아파트를 해오는데 저는 혼수만 해온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죠. 비록 제 명의로 유지하기는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만 해도 5억을 호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혼수만 가지고 맨몸으로 시집오는 거라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예비 신랑은 자기가 이미 알아서 다 설명했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 가져오는 걸로 우리 신혼집 2개는 살 수 있을 정도다. 오히려 우리가 너무 모자라게 가져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예비 신랑의 설명을 듣고 마음이 놓이긴 했는데 계속 의아했던 부분은 예비 신랑의 설명 정도면 충분히 오해가 풀린 상황인데도 예비 신우가 아직도 저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는 부분이었어요. 이렇게 어색하게 있을 바에야 제가 직접 오해를 푸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비 신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꽁에 있는지 이전에 저에게 살갑게 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시큰둥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한 번 만나자고 말해도 요즘 바빠서 시간이 통 없다는 식으로 저를 만나기를 거절하는 예비 신우를 어르고 달래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를 앞에다 두고서도 없는 사람인 마냥 시선도 한 번 안 주고 말도 한마디 걸지 않은 채 핸드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답답한 마음에 제가 오해 풀고 싶어서 먼저 만나자고 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앞뒤 다 자르고 단도직입적으로 신혼집과 제 아파트와 관련된 이야기를 제대로 다시 한번 설명해줬어요. 신우는 그건 이미 들어서 다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아직도 모르겠냐고 아파트를 제 명의로 남겨두는 게 문제라고 하면서 그제서야 저와 대화를 시작했어요. 이미 양가 부모님을 대동한 자리에서 서로 합의하에 결정한 일인데 그게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고 따져 물었지요. 이미 제 거인 아파트를 제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문제라고 하면서 그러면 우리 집은 3억을 들여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5천만 가지고 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면서 너무 도둑놈 신보가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예비 신우 시집 갔을 때도 남편 쪽에서 전셋집을 해오고 예비 신우도 결혼식 비용이나 그런 걸 제외하고 혼수로 3천을 해간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니와 제가 뭐가 달라서 그게 도둑놈 신보가 될 수 있냐고 말하니 예비 신우가 잘 좀 생각해보라면서 말하는데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집안의 첫째이고 똑같은 자식인데 자기는 3천밖에 지원받지 못했고 둘째인 예비 신랑은 자기가 지원받은 금액의 10배를 지원받는 상황이지 않느냐고요. 똑같은 자식이니 결혼할 때 지원받는 것도 똑같아야 하지 않냐면서 제가 남편과 결혼해서 살게 될 신혼집을 공동명의로 만들고 제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1억 5천을 깎아서 자기한테 넘기라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시세보다 1억 5천을 싸게 아파트를 구하게 되는 거니 예비 신랑과 결혼 자금을 똑같이 지원받은 거나 다름없어지는 거와 마찬가지라면서요. 제가 그렇게만 해주면 자기도 더 이상 이 결혼에 대해서 아무 말도 꺼내지 않겠다는 말을 해왔습니다.
자기한테 1억 5천을 싸게 팔아도 제가 아파트를 구매했을 때보다 비싼 값에 사가는 거나 마찬가지니 결과적으로는 저한테도 이득이지 않냐는 말도 안 되는 계산법을 쓰면서 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저는 외동이니까 자기가 지금 느끼고 있는 불공평함을 저는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말을 하면서요. 저도 같은 여자지만 예비 신우의 말도 안 되는 억지를 계속 들어줄 수는 없었어요.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도 않고 따지고 보면 신우가 계속해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가지고 더 이야기를 해야 할 가치도 없는 것 같아. 이건 이미 양가 어른들의 합의가 끝난 일이고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고 못을 받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신우와 헤어지고 나서 예비신랑하고 통화를 해서 이 사실을 전부 다 말해줬어요. 예비신랑도 도대체 신우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잘 말해볼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 한마디 듣고 전화를 끝냈습니다. 그날 저녁에 예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로 전화를 하셨나 싶어 전화를 받았는데 대뜸 저한테 신혼집 공동명의로 하고 제 명의 아파트를 신우에게 넘기기로 했다면서?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예비 신랑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이미 예비 신우가 저한테 꺼낸 말도 안 되는 조건에 제가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식으로 말을 했는가 봐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고. 저는 신우 제안에 그렇게 하겠다고 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도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실망스럽다는 말투로 그러냐? 하고 대답하셨어요. 잠깐 조용히 계시다가 그러지 말고 그냥 아파트를 신우에게 넘기라고 이번엔 시어머니가 나서서 저를 회유하려 드시더군요. 제 다른 것도 참 마음에 들었지만 무엇보다 신우와 제가 서로 친자매처럼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이 좋아 결혼을 허락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시면서 제가 억지 부리고 있는 것 때문에 남매가 의가 상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는 말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신혼집을 공동명의로 돌리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너도 따지고 보면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는 거고 요즘 경기에 집도 잘 안 나가는데 산다는 사람 있을 때 후딱 넘겨버리는 게 돈 버는 거다. 아파트 판 돈을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팔고 난 돈은 전부 네 거 하면 되는 건데 가족끼리 뭐가 아쉬워서 그걸 가지고 치사하게 굴고 그러냐고요. 집값 오른 것만 따지면 결과적으로 제가 돈 번 거나 마찬가지라는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더군요. 아는 사람끼리 원래 돕고 사는 거라고 지금이야 돈 얼마 손해보는 것 같아 아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겠지만 그 복이 다 나중에 저한테 들어올 거고 어차피 결혼해도 거기에 살지도 않을 건데 뭐하러 요즘 같은 시대에 집을 두 채나 가지고 있느냐. 자꾸 욕심부려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요. 제가 아파트를 살 때 저희 집에서 일부 도와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미 예비 신랑을 만나기 전부터 제 소유였던 아파트이기도 했고 아직 재개발도 시작되지 않아 아직도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는 아파트인데 신우에게는 물론 그 누구에게도 헐값에 넘길 생각도 없고 꼭 그래야만 한다면 그냥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답답해서 창문에다 대고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심정인데 한술 더 떠서 예비 신랑에게 조금 섭섭하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대체 뭐가 그렇게 섭섭하길래 나한테 그러는 거냐고 전화를 걸었어요. 예비 신랑은 누나도 어머니도 저를 다 이미 한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어떻게 단호하게 그럴 수 있느냐. 자기와 좀 더 상의하고 정해도 늦은 게 아니지 않았느냐고요. 믿었던 예비 신랑까지 저러고 있으니 정말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어머니도 저를 너무 계산적인 사람이라고 하고 신우까지 가세해서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완전 사람 잘못 봤다고 하고 있으니 자기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해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열이 받아서 예비 신랑에게 그냥 결혼하지 말자고 했어요. 결혼했다가는 나를 완전 봉으로 보는 시가족들 등살에 제 성격까지 버릴 것 같아 더는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저희 부모님께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제 아파트를 예비시댁에서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더 이상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 굳혔거든요. 예비 시부모님부터 신우의 남자친구까지 며칠째 계속 저한테 전화를 하고 있는데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아파트 제 명의로 평생 가지고 있을 생각도 없습니다. 남편 될 사람한테 저도 확신이 섰을 때 그때 가서 공동명의로 바꾸던지 처분해서 공동의 재산으로 만들던지 할 생각이었어요. 그 부분은 이미 예비 신랑 쪽에서 신혼집을 해오고 각자의 명의로 하자고 할 때도 확실히 밝힌 부분이고요. 제가 예비 신랑 가족들 말 맞다나 계산적이고 나쁜 사람인 건가요?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유세라고 의수됐던 걸까요? 아파트를 사지 않고 그걸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던 걸지 아파트를 가지고 있던 사실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짧은 기간 동안 저를 친자매처럼 대해줬던 신우가 이 결혼을 파토나게 해줬으니 신우에게 감사해야 할 일인 건지 도무지 갈피가 잡히지를 않네요. 제 사연은 여기서 그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파혼할 생각이니 그 부분에서는 걱정해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제가 욕심부려 잘못한 건지
잘한 건지 도무지 모르겠어서 답답한 마음에 사연 보내보았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된 주부입니다. 맞벌이 부부이고 각자가 벌어오는 돈은 따로 관리했어요. 저는 이제 30이 되었고 남편도 30대 초반이라서 아직 아이 계획은 없습니다. 빠르면 내후년쯤부터 가질 계획이에요. 미래를 대비한 적금과 핸드폰비나 아파트 관리비 같이 달달이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금액을 남편이 벌어오는 수입에서 쓰기로 했고,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는 대출금이자와 자동차 할부금을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생활비는 서로 반씩 부담하기로 했어요. 친정어머니는 저희가 정한 결정을 썩 마음에 들어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내야 할 것들 전부 내더라도 돈이 꽤 남을 텐데 굳이 제가 아니어도 좋으니 누군가 한 사람이 나머지 돈을 알뜰하게 관리하는 게 좋은 방법 아니겠냐고 하셨어요. 두 사람 벌이는 합쳐서 500원저리 정도 됩니다. 누가 더 돈을 많이 번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남편과 저의 수입은 비슷한 편이고요. 그런데 남편이 벌어오는 돈 중에 주식 같은 걸로 부수입이 꽤 많았는데 매달 금액이 다르니 관리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관리하게 된 거예요. 남편이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걸 하면서 매달 넉넉한 수익을 낸다고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낼 거 다 낸다고 하더라도 각자 앞으로 달에 100만 원씩은 남았기 때문에 저희 형편에 각자 필요한 곳에 쓰기에는 넉넉한 금액이기도 했어요. 저도 남편처럼 주식 같은 걸 투자해서 돈을 벌고 싶었지만 워낙 겁도 많은 데다가 원금을 날릴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저는 그냥 따로 저금 통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제 1,500만 원 정도 모여 있습니다. 남편도 모으고 있다고 하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남은 돈만큼 주식이나 코인을 하면서 돈을 더 챙기거나 날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모았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각자의 돈은 서로 터치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서로 남는 돈을 관리하는 방식이 틀린 것처럼 저와 남편은 돈 개념에 있어서는 많이 틀린 편이에요. 저는 알뜰한 편은 아니지만 씀씀이가 해픈 것도 아닙니다. 결혼 생활 3년간 갖고 싶은 것들이나 필요한 것들 다 사면서도 돈을 꽤나 모았으니까요. 남편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돈을 써야 할 때는 아까워하지 않고 팍팍 쓰는데 아닐 때는 또 그렇게 짠돌이일 수가 없어요. 저한테 선물도 자주 해주고 다 좋은데 단 하나 단점이 있다면 먹는데 쓰는 돈을 그렇게 아까워해요. 같이 장을 보러 갔는데 오렌지 주스가 마시고 싶어서 카트에 담으니 돈 아깝게 무슨 과일 주스냐고 말하면서 값싼 과일향이 첨가된 음료수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제가 그날이 되면 소화가 잘 안 돼서 요거트 같은 걸 사거든요. 그러면 또 저보고 뭐 그렇게 사치스럽냐면서 우유를 집어와요. 자기가 집에서 밥솥으로 만들어준다고요. 집에 와서 만들어주면 불만이라도 안 생기겠는데 가뜩이나 그날이라 예민해져 있는데 제가 먼저 화내면서 짜증을 부리기 전까지는 귀찮다고 만들어주지도 않아요. 하루는 이런 걸로 짜증 부리는 것도 아닌 것 같아 퇴근길에 제 돈으로 요거트 몇 개를 사다 놨어요. 제 돈 주고 사온 거는 또 별말하지 않고 저 없을 때마다 몰래 하나씩 꺼내 먹더라고요. 고기도 제일 값싼 부위만 고집해요. 간을 세게 해서 먹으면 사구려 부위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요. 돼지갈비찜이라도 먹으려 치면 국물용 등뼈를 사가지고 그걸로 해먹어야 했어요. 라면도 인터넷에서 무슨 업소에서 쓰는 대용량 스프를 사가지고는 사리면을 가져다가 끓여 먹게 했습니다. 국물이 남으면 자기가 도시락으로 싸가서 다음날 밥 말아먹겠다고 버리지도 못하게 하고요. 밥 말아먹을 만큼 양도 안 되는데도 그걸 버렸다가는 그렇게 해퍼서 돈은 언제 모으냐고 잔소리를 시작합니다. 라면 스프가 제품에 있는 거랑 똑같다고 해도 사리면으로 끓여 먹으면 그 맛도 안 나요. 생필품 같은 거 살 때는 먹는 거보다 더해요. 남편은 씻을 때 샴푸 말고 아무것도 안 써요. 바디워시도 없고 세안제도 없어요. 오직 리필용으로 파는 대용량 샴푸 하나 사서 그걸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요. 그걸로 그날 신은 양말이랑 팬티까지 세탁하고 나와요. 저한테 시키는 게 아니니 크게 불만은 없는데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 맡기는 것도 싫어해서 제가 필요해서 2,000원 주고 스프레이용 섬유탈취제 하나 사왔더니 저보고 제정신이냐고 입에 거품을 물고 잔소리를 한 적도 있어요. 어느 정도 절약하는 건 애교로 봐주겠는데 솔직히 이런 식으로 아낀다고 가게에 엄청나게 보탬이 된다는 느낌도 없고 남은 생활비는 저금으로 돌리기는 하는데 그 액수가 그렇게 크게 와닿을 정도는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남편이 또 써야 할 때는 아끼지 않고 쓰는 편이라서. 그런데 얼마 전에 사건이 터져버리고 만 거예요. 출근할 때 보통 아침에 같이 출발하는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반차를 내고 그날은 오후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아침에 봐야 할 일이 금방 끝나버려서
시간이 남아서 집 청소나 대충 해두고 출근을 하려고 했어요. 전날 저녁에 남편이 친구들하고 게임하면서 마시던 맥주캔을 버려두지 않고 컴퓨터 책상 위에 그대로 두었더라고요. 빈 맥주캔들을 정리하다가 마우스를 건드려서 남편 컴퓨터에 전원이 들어왔어요. 컴퓨터 화면에 이메일이 열려 있었는데 핸드폰 게임 결제 내역이 떡하니 띄워져 있더라고요. 그 금액은 자그마치 30만 원이나 되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남편 이메일을 뒤집 결제 내역 몇 개를 더 찾아봤어요. 그동안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저 몰래 핸드폰 게임에다가 결제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에 그걸 가지고 되판 싸웠어요. 과일 주스 사는 것 가지고도 저한테 씀씀이가 해프다고 잔소리를 해대던 사람이 대체 무슨 정신으로 핸드폰 게임에 달달이 100만 원씩을 쓰고 있냐고 한마디 했어요. 남편은 그걸 가지고 각자 돈은 알아서 관리하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왜 이제 와서 큰 소리냐고 뭐라 하더라고요. 자기가 생활비를 안 준 적이 있냐, 내야 할 돈을 밀린 적이 있냐 하면서요. 그동안 핸드폰 게임 같은데 쓰라고 잔소리 참아가며 나 먹고 싶은 거 못 먹어가면서 아낀 게 아니라고. 나는 그래도 모아놓은 돈이 꽤 되는데 너는 모아놓은 돈이 얼마나 되길래 이런 데다가 돈을 쓰냐고 한마디 했어요. 따로 모아놓은 돈이 있냐는 질문에는 계속 대답을 회피하면서 뭐냐 알겠다. 앞으로는 진짜 절약하며 사는 게 뭔지 보여줄게. 이러면서 되려 저한테 큰 소리를 빵빵 치더라고요. 그날부터 각자 관리하던 개인 계좌는 월말에 서로 어디에 쓰고 얼마가 남았는지 내역을 서로 공개하기로 했어요. 여전히 개인 돈은 각자 관리하며 필요한 데 쓰되 월말에 지출 내역을 서로 공유하면서 반성도 하고 하면서요. 남편이 그동안 모아놓은 돈은 500만 원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며칠 뒤에 몇백만 원이나 투자한 게임은 아는 형님에게 팔았대나 뭐래나 하면서 돈 200만 원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여태까지 거기에 퍼부은 돈에 비하면 본전의 반도 못 건지는 금액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순식간에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니 저는 이제 남편이 다시 정신 차린 줄 알고 내심 기뻤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짠돌이 근성이 더욱 더 심해지더군요. 장보고 와서는 정리하기 전에 식탁 위에 그날 장봐왔던 걸 쭉 깔아놓고 냉장고 검사를 시작했어요. 지 도시락 반찬 해주려고 사놓은 비엔나 소세지를 보고는 냉장고에 아직 분홍햄이 반이나 넘게 남았는데 똑같은 걸 또 샀다고 하고, 그 싸구려 분홍햄도 지가 이게 더 싸서 사자고 해놓고서는 맛없다고 먹지도 않아서 반이나 남아있던 건데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돈 쓰는 걸 가지고 빈정상하게 만드는 게 한두 번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남편도 착실하게 돈을 모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와서 크게 뭐라고 하지 않고 좋은 점만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날 사건을 가지고 아직도 저에게 앙심을 품고 저를 크게 한 방 먹이더라고요. 지난 1월이 친정아버지 생신이셨어요. 원래는 퇴근 후에 남편과 만나 지방에서 올라오신 두 분과 같이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급한 회사 일이 생겨야 야근을 하게 되면서 도무지 시간을 맞출 수 없게 되었어요. 친정부모님이 이 시국에도 저희와 식사 한번 하신다고 가게 문까지 일찍 닫고 지방에서 2시간 걸려 버스 타고 힘들게 올라오신지라 그냥 돌아가라고 하기도 뭐해서 남편에게 미안한데 혼자서 두 분 식사 좀 대접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식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시던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못 가서 미안하다고 다시 한번 싸가드리고 박서방이 뭐 맛있는 거 사줬어? 하고 물어봤어요. 응, 덕분에 잘 먹었다. 하고 대답은 하셨는데 시큰둥하게 대답하시길래 낌새가 이상해서 뭘 드셨냐고 물어봤어요. 터미널까지 마중 나가서는 어디 좋은데 가지도 않고 터미널 근처에 있는 중국집에서 짜장면 한 그릇씩 사줬다고 하네요. 다른 날도 아니고 지장인어른 생신에 말이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저 돌아온지도 모르고 컴퓨터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뒤통수를 한 대 쳐버렸어요.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더군요. 저도 화가 가시지 않아서 대체 무슨 생각으로 장인어른 생신날에 짜장면을 사줄 수가 있냐고 한마디 했어요. 남편은 뭘 그렇게 잘했는지 오히려 저한테 큰 소리를 치면서 장인 장모님 평소에도 고기는 질리도록 보지 않느냐고, 그리고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라고 한 사람이 누군데 이제 와서 또 큰 소리냐고 저한테 뭐라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정육점을 하고 계시거든요. 정육점을 하시는 게 고기를 파는 거지 매일같이 드시는 게 아닌데? 남편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자기가 고기가 질리셨을 두 분을 위해 배려한 거라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있으니 정말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평소에 양가 부모님 생신 때 자주 외식을 하면서도 지 부모님한테도 도무지 돈 쓰기를 아까워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형편없이 대접하지는 않았거든요. 말 그대로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저 한번 어떻게 먹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제가 회사 일 때문에 같이 있지도 못하게 되었으니 속으로 때는 이때다 하면서 얼마나 쾌재를 불렀을까요? 둘 사이의 일을 가지고 저희 부모님까지 끌어들여 저에게 한 방 먹이려고 하는 거지 같은 심보를 보고 있자니 저도 똑같이 해주지 않으면 적성이 풀리지 않겠더라고요. 그리고 벼르고 벼르다가 드디어 지난 구정 때 일입니다. 일정은 시댁에 먼저 들려 이틀을 보내고
친정에 들러 하루,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기로 했어요. 저는 제가 준비한 선물 상자를 들고 차에 탔어요. 남편이 그걸 보고 뭐냐고 묻길래 시부모님 드리려고 옷 좀 몇 벌 샀어 라고 대답만 해줬어요. 에이 무슨 명절에 선물이야 하면서 뭘 그렇게 옷을 많이 샀어 하는데 표정은 웃고 있는 걸 보니 제가 지네 부모님 거 신경 써서 준비한 거라고 생각했는지 기분 하나만큼은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시부모님 뵙자마자 인사드리고 선물 상자를 내밀었어요. 두 분도 상자 받을 때 기분 좋아라 하시다가 상자 안에서 옷을 꺼내 펼치시더니 표정이 굳으시더라고요. 얘야, 옷이 좀 많이 큰 것 같다? 네, 알고서 산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세탁소 하시잖아요. 백화점에 갔는데 옷들이 마침 사이즈 큰 것들만 다 특가로 팔고 있길래 줄여서 입으시면 될 것 같아서 여러 벌 집어왔어요. 사이즈 줄이는 거 두 분한테는 일도 아니시잖아요. 이렇게 사니까 돈도 엄청 절약되고 좋더라고요. 네, 저는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시부모님께 일부러 사이즈가 큰 옷 선물을 해드린 거예요. 남편이 친정부모님 정육점 하시는 걸 가지고 고기 사드릴 필요가 뭐가 있냐고 따졌으니 저도 똑같이 세탁소 하시는 시부모님께 옷을 직접 수선해서 입으시라고 준비했습니다. 저도 남편과의 유치한 싸움에 시부모님을 끌어들인 게 죄송하기는 했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여태껏 기분 좋아하던 남편 표정이 일그러져 있으니 속 한번 후련하더라고요. 남편이 저희 부모님 짜장면 사드릴 때도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남편은 시부모님 앞에 계신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저한테 뭐라뭐라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유치하게 이러기냐고 따지길래 저도 일부러 시부모님 들으시라고 그러면 장인어른 생신날 두 분한테 짜장면 한 그릇씩 대접한 건 괜찮고? 하고 말하면서 남편이 저희 부모님한테 한 행동 그리고 각자 관리하던 돈 가지고 쓸데없는데 몇백만 원 날려먹은 사건들을 낱낱이 시부모님 앞에 말해버렸어요. 싸우면서 자동으로 자초지종을 들으시니 시부모님께서도 제가 무슨 뜻으로 이런 걸 준비했는지 한 번에 이해하시고는 남편을 나무라시더라고요. 제 편을 들어주시는 것까지는 기대도 한 적이 없는데 그동안 제가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한 걸 이해해주시는 것 같아서 눈물이 훌쩍훌쩍 났어요. 결혼 전부터 짠돌이였던 남편인 걸 알고 계셨던 시부모님은 그런 모습 때문에 남편이 돈 관리를 직접 하는 부분에 대해서 터치를 하신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두 분께서도 잘못 생각하셨다며 앞으로 돈 관리는 제가 전적으로 맡아서 하라며 경제권을 저한테 넘겨주셨습니다. 남편 머리로 생활 전반에 관련된 모든 지출을 하고 거기서 남은 돈과 제가 버는 돈은 그대로 제가 관리하고 남편은 저한테 용돈을 타서 쓰는 식으로요. 그리고 시부모님께 드리려고 사온 옷들은 전부 고스란히 챙겨와서 환불받았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준비한 용돈 봉투 건네드리며 둘 사이에 문제를 시부모님한테까지 끌고 와서 죄송하다고 사과도 드렸어요. 친정에 도착해서도 남편은 그날 짜장면 사건에 대해 자초지종을 직접 설명하고 저희 부모님께 사과도 드렸고 그날 저녁 식사만큼은 남편 돈으로 생일상 못지않게 거하게 외식하고 돌아왔습니다. 물론 남편이 강제적으로 사지 못하게 했던 먹거리나 생필품들 사게 되면서 가계 지출은 조금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제가 전반적으로 지출 관리를 하고 있으니 그만큼 저금하게 되는 액수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호시탐탐 자기 돈 자기가 관리할 기회만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용돈은 넉넉하게 주고 있습니다. 혼자 관리할 때보다 줄겠지만 그걸로 주식을 하든 코인을 하든 어떻게든 불려서 필요한 데 쓰라고요. 물론 요즘 같은 상황에 주식 함부로 건드리는 거 아닌 거 알고 있지만 이제 자기가 자기 돈은 알아서 굴리게 되었으니 허튼데 돈 쓸 일도 없겠죠? 또 허튼데 돈 썼다가는 그 용돈마저도 끊어버린다고 엄포를 놓았어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남편이 돈 가지고 뻘짓하는 일은 없겠지만 또 다른 이야기거리가 생기면 나중에 또 사연 한번 보내보도록 할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